당신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입니다. 병원 복도를 닦던 한 청소부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56년. 그녀는 자기의 것인지도 모르고 병원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명자, 강명자, 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몸에 배인 습관이었죠. 좁은 원룸 부엌에서 서둘러 아침을 차리는 명자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명자는 오늘도 남편이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식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성수는 명자가 내민 국구를 쫓아 외면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명자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3년 전 성수의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이후로 명자에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대형 병원은 명자가 15년째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청소부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명자는 새벽 6시부터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 아닌 작은 노래였습니다. 명자는 일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환자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때, 동료 언니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을 때, 명자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성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성수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명자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이혼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하자. 성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한 말투였죠.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나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자보다 한 뼘은 더 큰 키였지만 지금의 성수는 명자에게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자야. 32. 내 회사 비서인데 똑똑하고 예쁘고 교양도 있어.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명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니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명자와 성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성수는 회사에서 잘렸고 명자와 성수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성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명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성수가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명자가 모은 돈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성수의 사업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지역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회사가 됐죠. 명자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이제 성수와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수는 변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명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고생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난 이제 더 나은 여자랑 살고 싶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성수는 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성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너 나가야 해. 일주일 안에 짐 싸. 성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아니 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명자를 버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소용돌이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낡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었죠.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명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명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성수의 명의였으니까요. 명자가 평생 모은 돈은 성수의 사업에 쏟아부었고 손에 쥔 건 퇴직금 명목으로 성수가 던져준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명자에게는 30살 아들과 28살 딸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명자는 아이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데 엄마는 청소나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남편 뒷바라지를 못했으니까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우리 학비도 대주고 지금 제 차도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엄마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마저 명자를 버렸습니다. 명자가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아이들이 명자가 아파도 참으며 학원비를 벌어준 그 아이들이
이제는 명자를 필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명자는 병원 청소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추가 근무를 자청하며 돈을 모았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세제에 쩔어 거칠어졌지만 명자는 일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 청소부 언니들은 명자를 위로했습니다. 쉬는 시간 지하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언니들은 명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명자야,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래, 남자 따위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 잘 살아온 거 봐. 언니들의 따뜻한 말이 명자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명자를 버렸어도 이곳에는 명자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자가 병원 본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명자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병원장 강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주려 했지만 강일호는 명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명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이 청소부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강일호는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명자는 불편했지만 감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명자입니다. 박명자. 그렇군요. 강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아원 출신이십니까? 명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명자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명자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무렵 어느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명자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라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일호는 명자의 귀 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점,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말입니다. 그리고 말투도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비슷해서요. 명자는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귀 뒤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점을 평생 신경 쓰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시 어느 고아원 출신이신지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강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명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명자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병원장이 명자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왜 고아원 출신인지 물어보는지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명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자가 고아원을 떠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는 강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손수건을 어릴 적부터 간직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걸까요? 명자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강희로의 말이 명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도 가족이 있을까?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명자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원룸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명자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명자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 동료 언니 한 명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역 경제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였죠. 중소기업 김성수 대표 대형 계약 성사로 매출 300억 돌파라는 제목이 명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문 사진 속 성수는 고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32이라던 비서 유미였습니다. 명자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수는 명자와 헤어진 후 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없어도, 아니 명자가 없으니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성수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명자가 원룸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혹시 딸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혼식 다음 달 15일이에요. 초대장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시면 안 돼요. 아빠랑 유미 언니가 싫어하거든요.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은 명자를 재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자가 평생 아껴 키운 딸이 명자가 아파도 참고 일하며 학비를 댄 그 딸이 이제는 새엄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알림이 떴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아들이 예전에 가입시켜준 계정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성수와 유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새엄마랑 아빠,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80년대 명자가 25살 때 성수를 만났습니다. 성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명자에게는 다정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명자를 차별하지 않고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구멍가게 앞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몇 명 없이 올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명자의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성수는 명자를 꼭 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성수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성수는 처음부터 명자를 이용한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돈이 생기자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꾼 것뿐이었을지도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지만 명자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명자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병원 관리팀 직원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박명자 씨, 팀장님이 찾으세요. 명자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은 명자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서 특별 청소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급여도 지금보다 50% 인상되고 근무 시간도 조금 줄어들어요. 박명자 씨가 일을 성실하게 하시니까 추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VIP 병동은 병원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주로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이 입원하는 곳이었죠. 명자 같은 평범한 청소부가 그곳에 배치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병원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어요. 박명자 씨를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이 명자를 버렸지만 이곳에서는 명자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틀 후 명자는 VIP 병동으로 배치됐습니다. 병동은 명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병실, 고급 가구, 깨끗한 침대 시트까지 모든 게 일반 병동과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긴장하며 첫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명자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누구냐? 안녕하세요. 청소 담당 박명자입니다. 할머니는 명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불편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자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그 아이냐? 내 딸, 명자냐? 명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이상하게 할머니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5일 명자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은 명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터였죠. 명자는 그날 병원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차라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재혼식 당일 오후 명자는 VIP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복수는 여전히 명자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명자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명자를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했죠. 명자는 할머니를 돌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명자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니까요. 저녁 6시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재혼식 잘 끝났어. 유미 엄마랑 아빠 정말 행복해 보였어. 엄마는 못 봤겠지만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남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 분위기 깨지잖아. 유미 엄마가 엄마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아들아, 엄마가 뭘 해줬는데? 청소나 하면서 우리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친구들이 우리 엄마 청소 부래.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 이제 유미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필요 없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명자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명자를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는 휴게실로 가서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지만 명자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밤 11시까지였으니까요. 명자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관리팀장이 경비원 2명과 함께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경비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박명자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시죠. 무슨 일이세요? VIP 병동 803호실에서 귀중품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명자 씨가 그 병실을 담당하고 있었죠?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803호실은 재벌 집안 부인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오늘 오후에 그 병실을 청소했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건 조사해 봐야 알겠죠. 일단 따라오세요. 명자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은 명자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명자 씨, 오늘 오후 2시쯤 803호실을 청소했죠? 네, 맞습니다. 그 병실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3천만 원 상당이에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박명자 씨가 청소한 직후 목걸이가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청소만 했어요. CCTV에 박명자 씨가 서랍을 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온 직후 가방이 부풀어 있더군요. 명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자는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명자의 가방을 뒤졌지만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명자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명자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은 명백했습니다. 명자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집 수색에서도 목걸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자는 이미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상 명자를 병원에 둘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명자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병원 청소부 VIP 병실에서 3천만 원짜리 목걸이 훔쳐 가난한 청소부의 범죄, 병원 측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명자의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명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명자는 원룸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았으니까요.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욕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도둑년, 비양심적인 인간,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들이 명자를 짓눌렀습니다. 명자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탐낸 적 없었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명자는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명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명자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겨우 집어들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살아봤자 고통뿐인 인생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고.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명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명자가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옆 의자에는 병원장 강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명자가 깨어난 걸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다행입니다. 명자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희로는 명자에게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명자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살아봤자 명자를 기다리는 건 고통뿐이었으니까요. 강희로는 명자의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 아니, 이제는 제대로 불러야겠군요. 강명자 씨. 명자는 깜짝 놀라 강희로를 쳐다봤습니다. 강희로는 서류 봉투를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저희 가족에게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명자. 5살이었죠. 어느 날 가정부가 명자를 데리고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부는 명자를 유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명자의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했고 재산도 많았죠. 가정부는 돈을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가정부는 명자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고아원 앞에 버렸죠. 그리고 돈을 받지도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강희로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둘과 작은 여자아이 1명. 여자아이는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명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명자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어머니, 박복순 할머니는 50년 동안 명자를 찾았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명자를 찾았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이름도 바뀌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강희로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당신이 명자라는 걸요. 귀 뒤의 점, 말투, 심지어 손 모양까지 모두 명자와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확신하기 위해 DNA 검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채취한 샘플로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명자와 박복순 할머니는 모녀 관계가 99.9% 확률로 맞았습니다. 명자와 강희로는 남매였습니다. 당신은 박명자가 아닙니다. 강명자예요. 저의 동생이고 어머니의 딸입니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이에요. 명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명자는 단 한 번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살았죠. 하지만 명자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명자를 50년 동안 찾아 헤맨 가족이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슬픔, 기쁨, 안도감,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명자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희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죠. 이건 당신 몫의 유산 목록입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지분 30%, 강남에 있는 빌딩 5채, 그리고 수백억 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병원의 주요 주주이고 강가의 상속녀예요. 명자는 어지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고당하고 도둑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명자는 재벌가의 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박명자예요. 청소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강명자입니다. 당신이 청소부로 살았다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빼앗긴 삶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희로는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명자는 오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6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는 진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후 명자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병원 청소부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 50년 만에 찾은 딸 감동의 재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명자를 도둑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명자를 동정했습니다. 명자의 인생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주주는 이사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일부 이사들은 명자를 환영했지만 일부는 명자를 경계했습니다. 5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달갑지 않았던 거죠.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자는 아직도 자신이 강명자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자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명자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는 걸 말이죠. 명자의 신분이 공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명자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욕설 문자를 보내던 번호들에서 이제는 사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가장 놀란 건 전 남편 김성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자야, 나야. 성수. 성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명자를 버릴 때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성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야, 뉴스 봤어. 내가 재벌가 딸이었구나. 나 정말 놀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한 거 취소하고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 우리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잖아. 명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성수는 명자를 천대하고 젊은 여자와 재혼하고 명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니 명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유미한테 홀렸던 거지.
미안해, 명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명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수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명자는 성수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명자를 만나고 싶다며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VIP 병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명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명자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자를 남이라고 부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명자를 재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던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명자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명자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돌아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명자의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엄마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저를 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건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아요. 명자는 아이들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명자는 아직 아이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명자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명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자를 도둑 취급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관리팀장은 명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게 우스웠습니다. 사람들은 명자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명자의 돈과 지위만 본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강희로는 명자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병원 경비팀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습니다.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고 배후에는 유미가 있었습니다. 유미가 경비팀장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CCTV 영상을 조작해서 명자 씨를 범인으로 만들라고요. 명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미는 명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겁니다. 명자가 위자료를 청구할까봐 선제 공격을 한 거였죠. 강희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미의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유미는 과거에 3번 결혼했고 모두 재산을 노린 사기혼이었습니다. 유미는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이혼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유미에게는 보험 사기 전과도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유미가 김성수 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억 원을 빼돌렸어요. 명자는 놀랐습니다. 성수도 유미에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미는 성수를 이용해 돈을 벌고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날 계획이었던 거죠. 명자는 성수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앞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명자의 상속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사들은 명자가 5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명자의 지분을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명자와 관계없는 먼 친척들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친척들은 명자가 진짜 강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친척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고 명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가족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명자는 강희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강희로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싸우자.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DNA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하잖아.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자에게는 오빠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팀이 명자의 편에 섰습니다. 명자는 유미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CCTV 조작 사건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명자는 또한 병원 이사회에 정식으로 주주 자격을 주장했고 소송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고 위축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여성이 됐습니다. 명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명자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명자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자리 잡았습니다. 명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명자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이제 명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법정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는 화려했던 모습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유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유미의 표정은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검사는 유미의 범죄 내역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CCTV 조작 및 명예훼손, 사기혼 전과 3건, 성수의 회사 자금 횡령 수십억 원, 보험 사기 전과까지 유미의 범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방청석에 앉아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여자, 명자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는 병원 경비팀장이 섰습니다. 경비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유미 씨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CCTV 영상을 조작해서 박명자 씨, 아니 강명자 씨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경비팀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야 했던 경비팀장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증인은 김성수였습니다. 성수는 증인석에 서서 유미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성수는 유미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성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수도 유미의 피해자였습니다. 유미는 성수를 이용해 돈을 벌었고 다 빼먹은 뒤 버릴 계획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성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수도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수는 돈에 눈이 멀었고 젊은 여자에게 현혹됐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재판장은 유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유미는 일어서서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뭐든 해야 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유미는 명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명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해치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받을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명자는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유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유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유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여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여자였으니까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미는 징역 5년과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유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복수를 원했지만 막상 유미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명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희로는 명자를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강희로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명자야, 50년 전 유괴범을 찾았어.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명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범인, 명자를 고아원에 버린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난 겁니다. 범인은 병원 의사 중 한 명인 최진수 씨의 어머니였어. 당시 우리 집 가정부였던 사람이야.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 최진수는 명자의 상속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수는 명자를 가짜라고 몰아갔고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었죠. 최진수 씨의 어머니는 30년 전 돈이 필요했어. 어머니가 아프셨고 병원비가 없었대. 그래서 명자를 유괴해서 몸값을 받으려 했던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고 겁을 먹은 나머지 명자를 고아원에 버렸어. 강희로는 서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가정부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수 씨의 어머니는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대. 명자를 찾고 싶었지만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어. 그런데 명자가 병원에 나타나자 최진수 씨가 패닉에 빠진 거야. 어머니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명자를 내쫓으려고 소송을 건 거지. 명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명자의 인생을 망친 범인은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비가 필요했던 절박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50년 동안 고통받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명자야, 내가 결정해. 최진수 씨 어머니를 고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명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를 유괴한 범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명자는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80대 노인을 감옥에 보낸다고 명자의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 박복순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50년을 기다렸단다. 명자는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유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지친 일이란다. 이미 50년을 미워하며 살았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구나. 명자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명자도 더 이상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최진수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노인은 명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자는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제 상속을 반대하는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노인과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분노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명자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소송은 끝났고 명자는 정식으로 병원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첫 이사회에서 명자는 병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청소부, 간병인, 식당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였죠. 청소부로 일하며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청소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저는 청소부였던 제 자신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시절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명자는 청소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병원 직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아원 출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서 명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했고 명자는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의 진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오빠 강희로와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명자야, 내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 50년 동안 빈자리가 이제야 채워진 것 같아. 어머니 박복수는 명자를 볼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됐지만 명자만큼은 언제나 알아봤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명자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명자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어제는 바닥에 있었지만 오늘은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명자다. 청소부였고 지금은 이사지만 여전히 나는 나다. 그걸 잊지 말자. 저녁이 됐습니다. 명자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명자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청소부 명자, 이사 명자.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걸레를 들고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웃습니다. 나는 강명자입니다. 청소부였고 지금은 이사지만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56년 만의 반전. 명자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